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김재경 네. 소장입니다. 1부는 제가 얘기해드렸던 거는 사실상 어떻게 따지면 시행사의 이제 문제점들, 그렇죠. 시행사가 무너지고 있다. 오늘은 재건축에서 발목 잡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도 시행사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빈택지가 없다 보니까 결국 신규 공급은 정비 사업밖에 없다라는 거를 일단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을 해 나가야지 진짜 공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정답이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아마 정치권에서 폐지를 안 하겠죠. 이거는 재건축하지 말라라고 만든 법이고요. 이거는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선책이 이번에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로는 택도 없고요. 진짜 현실성 있게 개선을 하든가 폐지를 하기 싫으면 문제점들을 개선해 주든가 아니면 잘 모르겠다. 폐지도 못하겠고 개선도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면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유예라도 해주든가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재초안이 문제다 많이는 들어봤긴 했지만 재초안이 분담금이 많이 낸다라니까 문제라고만 알고 있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인지는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분담금 별로 안 나와. 1대1 재건축하면 뭐 낼 것도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구조를 알다 보면 1대1 재건축이 뭐고 분담금은 다 나오게 돼 있는 말도 안 되는 법률이고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투미TV에서는 최근 발표된 이 대책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맹탕이다 라는 영상을 찍긴 했지만 오늘은 네. 재초안 본질적으로 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법률인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9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이라고 발표했는데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합리화 방안을 발표를 했었어요. 추진 배경 보면 당연히 재초안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너무 과잉 부담이다. 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부담을 어떤 식으로 덜어줄까라고 하면서 개선 방안이 뭐 부과 기준을 갖다 좀 개편을 하겠다, 개시 시점 조정하겠다, 공공기업 감면 인센티브 조정하겠다, 뭐 등등등 실수요자 감면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사실 뭐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고요. 안 하는 것보단 난데 그나마 의미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부과 시점을 변경한 거가 굳이 의미를 부여를 하면 의미는 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실효성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느냐? 우선은 현재 시점에서는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에서부터 준공 시점으로 갖다가 부담금을 갖다가 부과를 해버리는 게 지금 현행 법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강남의 그 수많은 재건축 단지들 보면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은 2000년대 초중반이에요. 많은 조합들이 2000년대에 추진위원회 설립해버립니다. 맞아요. 대부분.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조합설립 인가는 비교적 최근에 났지만 작년이죠. 네. 추진위원회 자체는 되게 설립된 지 오래됐거든요. 더 재밌는 단지 있잖아요. 음마아파트. 음마아파트. 그때 추진위가 형성됐는데 아직도 조합을 설립을 못했어. 조합 설립을 못했죠. 이거를 갖다가 앞당기는 거는 의미 있는 거 아니냐. 단순히 앞당겼다로 했다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추진위원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부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재건축하고 싶습니다. 우리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냥 떠드는 거예요. 왜 떠드는 거라고 폄하를 했냐면 그냥 말 그대로 전체 대다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거든요.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효력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75%의 동의율을 얻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동별로 과반수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되는 게 조합설립 인가인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총의가 모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합시다라는 게 주민들이 동의를 얻었는데 나는 대부분 동의도 하기 전에 추진위 시점부터 부과를 때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이제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전매가 금지되잖아요. 정확하게는 조합원 지휘형도 금지인데 이것도 조합설립 인가가 나서 막는 것도 솔직히 너무 과도하다라고 보지만 이거를 추진위 시점으로 갖다가 그때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기는 안을 갖다 한번 낸 적이 있었었죠. 그러다가 여론의 질책을 받고서 철회하긴 했었는데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추진위는 아무런 동의도 안 되는데 그때부터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건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렸다 정도인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의미는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설리 인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는 호재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합설리 인가가 안 났으니 우리는 호재인가?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8조를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최초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승인날로부터 갖다가 부과를 하도록 법은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부과 종료 시점 기준으로 갖다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역산해서 10년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최대 10년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들 보다 보면 조합설리 인가로부터 빨리 가야 8년이고요. 뭐 하다 보면 10년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조합설리 인가 나오도 지금 뭐 딱히 진행된 건 없거든요. 네. 그럼 뭐 사업지 인가 뭐 어영부영 하다가 뭐 그냥 3, 4년 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관리처분 인가까지도 또 뭐 그냥 몇 년 금방 지나갈 거고. 관리처분 인가라는 거를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의 8분 능선이라고 말하는데, 관리처분 인가 나도 2주 철거하는데 뭐 한 1년은 넘게 걸리고요. 그럼요. 착공하면 준공까지 빠르면 30개월, 뭐 하다 보면 36개월입니다. 이래저래 관처 놔도 5년이에요. 이거 뭐 10년으로 늘려준다 해도 뭐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게, 그냥 너도 나도 다 10년에 걸립니다.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 거를 바꿔준 거다. 근데 그조차도 실효성은 거의 없다에 가까운 거죠. 공공기업 감면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공공에다가 매각하는 임대주택들을 갖다가 최초한 부담금에서 빼주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당연한 거를 해주면서 생색내준다라고 보고 있는 거가, 공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따지면 이건 부담이에요. 부담. 이것도 왜냐하면 이거 내가 건축물을 짓는데 원가 인정도 안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너무 뭐 손해가 있어요, 조금 더 비싸게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원가 이하로 팔게 돼 있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계산하려고 했을 때는 기본형 건축비로 갖다가 움직이지만,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표준 건축비로 움직이는데, 이 표준 건축비가 2016년도 이후로 계속 동결돼 있어요. 원가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10억에 건축을 했다. 10억에 팔아도 똔똔인데 이거를 갖다가 LHSH가 7억에 헐값 인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이너스 3억 손해죠, 조합 입장에서는. 근데 난 손해보고 팔았는데 아무튼 7억도 너네 조합에서 수익 아니냐, 7억에서 제초한 분담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거는 뺨을 양 싸다구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비사업 업체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임대주택 인수가격부터 현실화 해라. 이 2016년도 표준건축비 이거 빨리 개선해라 라고 하는데, 뭐 LH 지금 적자가 장난 아니라고 하잖아요. 바꿀 생각도 없고요. 그냥 우리는 법에 이렇게 인수하라 돼 있으니 인수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하고 있는 거고, 국토교통부는 관심이 없는 건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 빨리 개선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과기준 변경은 안 하는 것보단 난데,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면제 구간 높여주고, 그 전에 1억 1천 초과면 50% 구간에 갖다가 3억 8천 초과로 바꿔주긴 했는데, 최고 세율을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20%로 줄인다던가 뭐 이러면 조금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참고로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편하게 세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누진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최고 과표 구간에 있으면 부담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얘기 나온 것들도 보다 보면, 분담금이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일 때는 90%가 준다, 1억일 때는 70% 준다, 4억일 때는 20%가 준다라고 하는데, 10억일 때는요 얘기 없고요. 동부이천동 뭐 7억 7천 나온다면서요. 7억 7천인데 네. 뭐 이게 얼마 줄 건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왜냐? 주는 게 거의 없으니까. 뭐 해봤자 1억 빼주는 거 가지고 이게 뭐가 되겠냐. 이게 유의미한 단지는 딱 그 정도. 어차피 지방에서 부담금 별로 안 나와. 아니면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어차피 부담금 나와도 얼마 안 나오려고 했었던 데들을 대폭 감면해 준다. 그런 데들은 유의미할 수는 있어도, 결국 공급의 핵심은 어디예요? 서울 중심 지역들 재건축. 이거 가지고서는 뭐 그냥 의미가 없던 거죠. 그냥 7억 7천 나오려고 했는데, 야, 정부가 많이 봐줬어. 야, 2억 7천 빼줄게. 5억만 내. 낼만한가요? 전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네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대 위헌 요소가 있어요. 근데 물론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법학자라든가 변호사분들이 이건 문제다라고 말하는 케이스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설령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2019년도 12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떴거든요. 근데 정말 문제가 많은 법률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번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이중과세 문제, 이거 생각보다 세 번째를 잘 모르는데 형평성 문제까지 크게 세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 좋습니다. 네. 우선은 미실현 이익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정말 쉬워요. 판 것도 아닌데 이거 세금을 내래 라는 거죠. 우리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내가 10억 양도 차익이 생겼어. 뭐 5억 양도 차익이 생겼어. 벌었으니까 내는 거죠. 번 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게 뭐 조금 아깝긴 해도 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이거는 내가 소득이 있지도 않았어. 팔아야 돈이지. 그냥 지금 올라간 건 사이버머니잖아요. 호가뿐만 아니라 실거래가가 25억도 찍었어 라고 했는데 지금 20억에도 안 팔려. 이거를 갖다가 정부 입장에, 야 너는 재건축 끝나고 나니까 돈을 이만큼 벌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면서 삥을 뜯는다는 거죠. 한 배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장기 보유자들, 나는 그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뭐 이거 재건축이 아니라 애초에 중국 떨어졌을 때 샀어. 80년대 그냥 입주를 했어. 그냥 그러고서 몇십 년 살았더니 녹물 나오고 불편하고 주차 힘들어서 그냥 재건축하고 났더니 돈 벌었지 하면서 삥을 뜯네? 이 사람들은 과연 죄가 있느냐? 1번.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고령자이고 또 은퇴자죠. 그러니까 한강맨션이 71년도 입주했거든요. 네. 그 71년도 입주하신 분들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은퇴해서 네. 지금 연금 생활하고 있는데 그쵸. 소득이 없죠. 정부가 7억 7천 거들려고 했다가 큰맘 먹고 5억만 내. 야 5억 싸다 싸. 5억이 있냐라는 거죠. 네. 물론 뭐 동부이천동에 뭐 돈 받는 분들은 낼 수도 있지만 없으면 네. 죄라면 내가 그 재건축을 반대하지 않은 죄죠. 돈이 없으면 뭐다? 주택을 팔아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 맨날 얘기하면 댓글에 뭐가 달려요? 야, 뽀시다. 또 아무튼 넌 돈 벌었잖아. 20억이든 뭐든 올랐으니까 내는 건지 하면서 막 비판을 해요. 댓글에 막 맨날 뭐, 야, 재건축 그거 막아야 된다. 초과이익 환수제 걷어야 된다. 라는 사람들은 아무튼 벌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케이. 막말로 팔아서 낸 사람들은 그래도 나요. 실제로 올라는 시세에서 내가 팔아서, 에이씨,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그냥 이거 부담금 내고 20년, 30년 살았던 집, 동네를 떠나게 돼도 일단은 손해는 아니에요. 근데 대출 받아서 냈어요. 아니 현금 있는 걸로 냈어. 네. 없는 살림에 냈어. 차마 집을 못 팔고 전세 주고 부담금 내고 딴 데로 갔어.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해줄 거냐는 거죠. 환급을 해주냐. 애초에 너가 완공됐을 때 재건축 가격이 40억으로 추산해가지고 막 때렸어요. 집값이 막 30억 빠졌어. 네. 그걸 돌려줄 거야? 이게 없다라는 거죠. 미실현 이익 과세라는 거가 문제가 많다. 그러면 떨어졌을 때 구제 절차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1번이고요. 이번 대책 안에서도 뭐 1세대 1주택자 한정해서 실수요자는 감면을 해주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기 보유자는 뭐 연부연납식으로 갔다가 납부 유예를 해주겠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납부 유예가 뭐예요? 안 내게 해줘야지, 고령자도. 근데 최대 10년 오랫동안 장기 보유한 사람, 그것도 준공 시점에서 역산해서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10년 동안 보유한 사람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달랑 50% 감면해 줍니다. 저는 이걸 그렇게 얘기해요. 100% 감면해 줘야 된다. 진짜 막말로. 그러니까 언론에서 맨날 비판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그냥 오랫동안 살은 죄밖에 없는데 부담금 이거 내는 게 말이 되냐면 집을 빼앗긴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래? 니들 그렇게 비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러면 투기꾼들한테는 거들 거고 장기 보유하고 고령자들은 좀 봐줘야겠다 라고 판단을 했으면,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같은 경우는 100% 감면을 해줘야 저는 실제로 의미가 있다고 봐요. 50% 감면으로는 택도 없는 게, 정부가 10억 내려고 하는 거를 야 5억으로 깎아줬어. 야 반만 내. 괜찮지? 아니면 5억에서도 너는 장기 보유자니까 2억 5천만 내. 2억 5천은 괜찮은가? 몽둥이로 때리려고 하던 거를 회초리로 때리니까, 야 회초리는 맞을만 하지? 손 대. 야 재건축 했잖아 너가. 좀 맞아. 이것만 맞아.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야, 나는 여기 오래 산 거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왜 맞아야 되지? 그리고 이것조차도 얼마나 정책을 그냥 쉽게 생각했으면 10년 보유한 사람들은 너무 약한 것 같아. 1주택자로 10년 보유 이렇게 해버린 거죠. 아니 최종 1주택 규정은 없앴는데 여기서는 최종 1주택처럼 1주택자로 싹 기산을 해버리는 거죠. 오피스텔 하나 월세 받으려고 하나 샀어요. 그럼 이것도 주택세 카운트가 됐어요. 그러면 날아가는 거고요. 오피스텔이 주택이 하는 순간 이거 깨집니다. 그러고 또 자녀한테 집 사주려고 했는데 자녀를 세대 분리하고 집을 사줬어야 되는데 세대 분리하기 전에 먼저 집 먼저 사준 거예요. 아빠 한 채 아들 한 채였다가 아들이 세대 분리하고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돼요. 이거 자체는 최종 1주택이 있었을 시점에서도 안 막았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1주택자로서 보유한다라고 해버리면 황될 수 있고요. 나는 이거 대상인 줄 알았는데 안 될 수 있고 또 진짜 억울한 사람들. 상속주택을 갖다가 있을 때 세법상으로 6개월 이내 처분하면 내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냥 상속세만 납부하고 끝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별도의 경과 규정 안 줬다라고 하면 2주택자 됐다가 다시 1주택자 된 거야 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오래 사셔야 돼요. 이거 재건축 준공되기 전까지 사망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이럴 수 있나요? 불가항력인데 이런 것들은 또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 또 양도소득세 보다 보면 우리가 대체주택 특례조항이라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의 5항 규정. 저 일전에도 빠숑님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가지고 있다가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이사할 집을 무조건 전월세로만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집을 매수해도 비과세를 해주는 혜택이 있어요. 소득세법에. 이거는 또 예외로 주겠다라는 법을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련한 법률에 안 넣으면 예외 인정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제가 과잉해서 해석한 것처럼 보이시다면 대표적인 게 바로 무엇이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면 돼요. 도정법을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전매 금지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인데 예외 규정이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사람은 팔 수 있어요. 다만 1세대 1주택자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일시적 2주택 안 쳐줘요. 명확하게 1세대 1주택자로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과 규정을 붙이겠든 뭐든 시행령에는 안 넣어버리면 그냥 이거는 딱 1주택자로 10년 보유한 사람만 해주는 건데 과연 국토교통부에서 이 영상을 보고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막 줄줄이 세법처럼 막 이렇게 해놓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국토부에서 만든 법률은 세법처럼 그렇게 치밀하게 안 해놔요. 국토부 만든 법률들은 세법이랑 이런 연동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지만 혜택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튼 내가 세금을 내려고 했어 라고 했을 때 이중과세가 두 번째로 이제 터져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재건축을 해서 예전에 20억짜리 아파트가 40억짜리가 됐어요. 그러면 남들은 야, 이 재건축 나쁜 놈들 또 떼돈 벌었네. 돈 당연히 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되냐. 자, 양도세만 납부한다고 가정해보면 나는 법만큼 세금으로 냈다라는 거예요. 양도세 납부하잖아. 차익이 20억이면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니면 다주택자 중과세 이런 거 빼고서 그냥 일반 세율이라고만 가정했을 때 양도 차익이 20억이면 양도세가 9억 2천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팔고 나면 10억 8천 남습니다. 네. 이것도 억울한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난 양도세만 내면 되는데 분담금을 또 내는 거예요. 분담금을 먼저 삥 뜯어가요. 그래서 분담금을 네. 예를 들어서 너 20억 벌었어? 50%에서 10억 우리가 가져갈게. 간단히 계산해 볼게요. 10억을 예를 들어 가져갔다. 라고 양도차익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중과세 문제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는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말하는 논리 구조가 뭐냐. 이 부담금에 대해서 양도세 낼 때 또 공제해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공제가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표공제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액공제면 뭘까요? 부담금 10억을 납부했어요. 그럼 원래 양도차익이 20억이면 양도세 9억 2천 낼 거였잖아요. 그럼 세액공제는 부담금이 더 크면 양도세가 0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과표공제는 뭐다? 과세 표준에서만 빼주는 거예요. 그럼 넌 양도차익을 20억이 아니라 10억으로 보는 거고요. 그럼 10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4억 2천에 납부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뭐예요? 분담금 빼고 양도세 빼고 즉 차떼고 포떼고 하다 보면 20억을 벌었는데 내 손에 남는 거는 5억 8천이에요.
내 돈이 내 돈이 아니게 되는, 내 집이 내 집이 아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 이거조차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실은 이득 과세 얘기했던 거죠. 지금 집값이 빠졌어. 이거 부담금 안 돌려주거든요. 30억이 됐어, 집값이. 그럼 양도세 낼 건 없죠. 근데 분담금 토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사업이냐? 재건축해서 뭐가 남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거죠. 적어도 제초안을 폐지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부담금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벽한 개선안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양도세 낼 거에서 빼주고, 그것도 물론 집값 더 빠지면 사실 이것도 답이 안 나오지만 최소한의 그래도 손해보는 거는 없죠. 양도 차익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그렇죠. 어차피 양도세 낼 거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형평성 얘기 나오는데, 이 형평성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 집값 초반에 20억으로 갔다가 완공돼서 40억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근데 이게 중간에 내가 뭐 착공까지 한 다음에 35억대 매매를 했어요. 갑이 계속적으로 들고 있다가 을한테 판 거예요. 팔았는데 35억에 팔았다라고 하면 갑은 어떻게 될까요? 양도 차익이 15억이잖아요. 아니, 네. 양도세 6억 1천만 원 납부하고서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35억에 샀는데 여기가 강남이야.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완공되고 나니까 40억이 됐어. 야, 내 선택이 맞았어. 5억 벌었다 라고 했더니 이 부담금이 최종 소유자한테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럼 10억을 분담금을 내가 다 내야 돼요. 네. 나 5억을 번 줄 알았더니 5억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누가 봐도 얘가 돈을 더 벌었잖아요. 얘. 오히려 얘가 투기꾼이지. 나는 억울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참고로 정부는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말하는 논리가 뭐다? 야, 이건 너는 알고 산 거다. 부담금이 10억이 나올 거를 알고 샀다라고 하면 35억에 살 게 아니라 30억에 샀었어야 됐다. 문제점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부담금이 얼마가 나올지가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준공이 돼야 알죠.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최소한 분담금을 확정을 주든가. 그러면 이 논리 구조가 맞죠. 근데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서 대표적으로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같은 경우는 4억 나온다라고 인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완공 시점에 10억이 터져버릴 수도 있다? 라고 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과연 인지하고 샀을 거냐. N분을 시켜버리든가. 이거를 최종 소유자가 독박 쓰는 구조가 이게 형평성 문제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대단히 행정편의적인 관점이에요. 이거를 갖다 N분하려고 하면 중간에 소유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조합설리 인가 시점으로부터 나눠가지고 이 사람한테 걷고 뭐하고 하면 힘들잖아요, 정부가. 그렇죠. 야, 그냥 네가 다 내. 더 웃긴 거는 을한테 부과시키는 게 아니라 조합에다가 통째로 부과를 시켜요. 그렇죠. 전체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600억이다 아니면 뭐 2천억이다, 조합에다 한꺼번에 부과를 시켜버리고 니들이 알아서 N분해. 근데 사실 이게 N분 규정도 정확하게 없어요. 네. 그러면 뭐 권리가가 높은 사람이 더 내나? 큰 평수가 더 내나? 뭐 권리가가 낮다도 큰 평수 신청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비례율대로 나누냐? 이것도 뭐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일단은 조합 입장에서 내가 일단 다 냈는데 이거를 N분하려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배째 난 못 내 이러면 그럼 조합이 그냥 다 똥하고 터지는 거예요. 정부는 싸움만 붙이고 돈만 삥 뜯어가고 그냥 그러고서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게 이 형평성 문제의 본질이다. 이것도 또 웃긴 거가 부과 방식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여기 표에서 나오죠. 재건축 부담금 상정 방식이 종료 시점 주택가액인데, 여기서 개시주 주택가격에서 정상주택 상승분 총액을 빼고 개발 비용을 더합니다. 그러고서 부과율을 곱하는 건데, 간혹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초안 잘 모르시는 분들, 재건축 추진 막 우리 그냥 막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다 보면 부담금 별로 안 나온다. 개시 시점에서 종료 시점을 하는 것만 보면 되게 큰 것 같지만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에 또 빼줘요. 그러면 우리가 20억짜리가 재건축 완료되고 40억이 되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옆에 있는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도 그 사이에 20억 올랐어 라고 하면 뭐 똔똔이다, 낼 거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고, 또 개발 비용도 빼주지 않냐 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는 맞죠. 자, 뭐냐, 이 개시점 주택 가격은 뭘로 보냐면 공시 가격으로 봐요. 공시 가격.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개시 시점을 공시가로 보면 종료 시점도 뭐로 봐야 될까요?
똑같이 봐야죠. 똑같이 공시 가격으로 보는 네. 게 상식적이죠. 네네. 물론 똑같이 공시 가격으로 봐도 음.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 10년 전의 공시 가격이랑 지금 공시 가격 현실화한다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려놨잖아요. 이 가격이랑 똑같지 않지 그래도 납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종료 시점에서 뭘로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 조사 산정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관. 이 기관이 참고로 부동산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만드는 총액을 조사 산정해서 공시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시 시점은 공시 가격인데 종료 시점은 위원회에서 평가한 그냥 시세 가격이에요. 심의 가격. 심의위원들이 야 저기 아쿠르 리오파크 가격이 40억, 한강 보이는 거 50억도 하는데 야, 니들 45억만 해도 될 것 같아. 이게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또 문제점이 종료 시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 계산하는 방식이 유동적이다. 일단은 공시가가 아니라 공시가 산정 금액, 즉 시세대로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유동적이라는 문제도 있죠. 즉 높으신 분들의 뜻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전 정권 같은 경우였었으면 야 쟤네들은 적폐야 많이 뜯어가야 돼 라고 인지를 하면 야 시세대로 팍팍팍 때려 하면서 막 많이 뜯어갈 수도 있고 심의 가격이 그때 반포 중에 4억이 떴었잖아요. 네, 3주고. 그것도 기준을 갖다가 조금 위원회에서 낮게 잡으면 약하게 뜰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촌동은 7억 7천이 떴어요. 반포보다 이촌이 낮을 수가 있지? 이 심의라는 거가 고무줄이라는 거를 반증해 주는 결과기도 하는 거죠.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로 내가 이걸 어떻게 뭘 믿고서 사느냐. 이 산정에 대해서도 웃긴 게 정상가격 상승분 빼주는 거 있지 않느냐. 여기 법에 있긴 해요. 총액에서 공시 기준일부터 이제 정상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율제에 관한 법률 10조를 보게 되면 뭐라 했냐.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은 개시 시점 주택 가격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시하는 정기 예금 이자율과 종료 시점까지의 해당 재건축 사업장이 소지하는 시, 군, 구의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함정을 또 두 가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시나요?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기준들이. 네. 일단은 정기 예금 이자율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시군구의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도 저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에요? 오, 정확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평균 주택 상승률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반포 아까 예시를 들었잖아요. 20억짜리가 재건축 후에 40억이 됐다고 칠게요. 네. 아크릴 리버파크도 그 시점에 동일 시점에 신축 아파트 죄다 20억씩 뛰었어. 야 강남에 20억 안 오르면 그게 이상한 거지라고 말할 정도로 많이들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직접 비교하는 거는 뭐예요? 신축 아파트 올라가는 거지. 막 그냥 강남에도 10억 올라간 아파트들이 있는. 야 쟤네는 나홀로. 혹은 주변이 약간 조금 이상해. 야 쟤는 메이저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아파트의 비교 단지 아파트 시세 상승이랑 비교를 하는데 근데 여기는 우선 1번 아파트 상승률이 아니라 시군구의 주택가격 상승률이에요. 주택가격 상승률의 함정은 뭐다? 빌라 상승률도 다 포함되어 있죠. 참고로 이거 시군구예요. 그러니까 서초구다. 강남구다. 그럼 강남구 서초구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다 합산해버리는 건데 물론 서초 강남 같은 경우는 빌라도 올라긴 올랐습니다. 아파트는 20억씩 뛸 동안 빌라 2, 3억 뛰면 평균을 깎아먹죠.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상승 평균이 아니다 라는 게 1번이고요. 2번은 통계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령에 따른 그런 또 우리가 공신력 있는 통계, 정부에서 말하는 공신력 있는 통계는 KB 통계가 아니라 감정원 통계.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죠. 한국부동산원 통계인데 서초구의 주택 평균 통계면 강남 아파트 상승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10억, 20억씩 다 뛴 것 같은데 네. 한번 찾아보면 감정원 기준으로는 한 뭐 30% 올랐다라고 얘기해요. 야, 집값이 20억 뛰는 거를 보고 야, 이거 뭐 상승률 반영하면 별로 낼 거 없어 라고 하는데 감정원이 아니야. 너네 정상 가격 상승은 30%밖에 안 돼.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시장에서 생각하는 상승률과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상승률이 다르다라는 건데 위원회에서 이거는 잘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 법이 이런데 뭐 어떻게, 야, 이거 아파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주변 단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법이 이런 걸 어떻게 해? 너네는 한 3억밖에 못 빼줘 라고 해버리면 그냥 부담금 빵빵 터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계산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계산이 고무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최근에 가장 논란 많이 됐었던 게 한강맨션, 이제 지코노미에서 나온 건데 1인당 7억 7천 역대급 부담금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 7억 7천이 문제가 아니라 이 7억 7천도 제가 뭐라고 했었죠? 예정금액. 진짜 입주 시점에서는 너 10억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고무줄을 잣대를 조금 다르게 유리하게 해서 뭐 적게 내줄 수도 있는 건데, 정권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또 당장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는 4억 2백만 원이래요. 어떻게 반포가 이천동보다 적지? 반포도 4억이에요 라고 하면서 안심할 게 아니다. 단적인 게 뭐예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뮬레이션을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도에 돌린 자료예요. 그때 당시 8억 달에 나왔었죠, 맞아. 예. 가장 많이 나온 데가 8억 4천이에요. 그러면 이 단지 1이 어디냐 말들이 많았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유추했었던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두드려 맞는 단지들 중에 가장 큰 대여가 바로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다 보니까 얘가 8억 4천 아니겠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국토부가 오피셜하게 밝힌 거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는 아까 얼마였었죠? 4억. 뭐 얘가 뭐 어디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촌동은 7억 7천이래요. 더 웃긴 거는 18년도 계산이에요. 참고로 2018년도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30억을 돌파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일반적인 시장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빠숑의 세상 닭사기에서 2018년도 뭐 경기 뭐 할 때 제가 아크로 리버파크 30억 돌파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8년도에는 돌파를 못했었어요. 19년도에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18년도에는 30억도 아크로 리어파크가 되기 전에도 8억 4천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4억이 나올 수 있었냐라는 거는 산정 방식이나 고무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산정하는 사람들도 이걸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그러면 이게 진짜 10억 넘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를 알아둬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뭘 믿고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냐라는 거죠. 이거 관리처분 시점에서 분담금 예상가액이 얼마인지를 조합원들이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10억이라고 떴었으면 이게 관리처분 총회가 됐을까요? 통과가 안 됐을 거예요. 당장 이촌동도 7억 7천 나오니까 난리 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고무줄식의 정책들은 없애야 된다. 이거 재건축하지 말라라고 만든 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일단 없애야 되는 게 맞고, 없애기 어렵다고 하면 유예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유예를 안 하고 진짜 개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없애야 되는 거죠. 양도 시점에서 하는 거고, 그거를 정부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갖다가 부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조합에다가 그냥 아몰라 하면서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걷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양도세 낼 때 같이 걷게 하든가, 처분 시점에서 개선을 하든가, 장기 보유자들은 부담금을 안 내게 해주든가, 세액공제로 바꿔주든가, 형평성 문제 바꾸려고 하면 이거를 예측 가능성 있게 이 계산 방식의 고무줄이 아니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바꾸고,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서 부담금을 확정일을 지켜주든가.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종 소유자가 폭탄 떠안기는 안 하는 거죠.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공이 4억이 나올 수도 있죠. 4억보다 미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 그 준공 시점에서 정권이 약간 살살 때려줘 라고 하면서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정권이 또 바뀌었어. 세게 때려야지, 10억 걷어가야지, 이 나쁜 놈들, 투기꾼들 다 죽어봐라 하면서 하면 빵 터지는 거고, 이거를 불확실성을 걷어가려 했을 때 관리처분 인가 시점이라도 픽스를 해줘야 된다. 816 부동산 대책에서 270만 원 공급 공약 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민간 사이드에서 시행사들 다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도 힘들어요. 1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옥석 가리기 할 거라는 얘기들 했었었죠. 재개발이야 재초원 없다 해도 사업성 안 나오는 애들, 그리고 입지가 안 좋은 애들은 잘 진행이 안 될 가능성 높고요. 재건축 사업지들은 그나마 다행인 건 재건축 대부분 입지가 좋은 데들 많아요. 물론 입지 안 좋은 재건축들도 있긴 하지만 예전에 지어진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성 좋은 데들 많아요. 사업을 방해하는 저해 요소들을
걷어가줘야 되는데 예전처럼 뭐 장도 좋고 뭐하고 할 때는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있어도 그래도 우리 어떻게든 한번 해볼까?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면 기대감이 가는데 이 시장들이 위태위태해지면 이게 재건축 진행이 올스톱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선해줘야 된다. 이번에 재건축 초과익 환수 개선안 이 정도로는 택도 없고 이게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지도 국토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국토부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을 거예요. 이게 법이 말 그대로 법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행령 개선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되도 않는 식으로 개선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폐지하겠습니다 발표를 해요. 어차피 지금 이 개선안도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 감세다. 개선 자체도 안 될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냥 폐지하겠다고 내걸면 적어도 이 시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걸 기대했었어 라고 하면서 환호할 수가 있을 텐데 자꾸 국토부 입장에서는 본인도 이거를 폐지하는 걸 바라지 않는 게 아닐까? 아니면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 아닌가? 이거 조금 저거 조금 뭔가 시장에서는 바라는 게 이게 아닌데 간만 보고 있다. 재건축 활성화를 정말 바란다라고 하면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폐지를 하든 유보를 하든 이런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안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전혀 못 하세요. 공감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 아파트들은 대부분 해당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서울 아파트들만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임차인이 60%예요. 근데 임차인들은 이 제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재건축 그 조합들은 돈을 버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배가 아프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 배 아픔, 불로소득 갖는 너희들이 싫어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심리들이 말은 노골적으로 못하지만 대부분 다 기저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치인들이 파고 들어간 것들이고 그것들을 살살 다독이면서 거기에 집중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집은 못 갔지만 집 가진 사람들한테 돈을 뜯는 모습들을 보여줄게 이것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거든요. 1도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유예가 아니라 폐지가 맞고요. 정권이 4번 바뀌었는데 4번 바뀌는 동안에 왜 실수를 안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됐으니까 안 한 것들이잖아요.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비정상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으로 조금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이 시점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폐지하자라는 말을 못 꺼내요. 유예하자라는 말도 못 꺼내요. 근데 지금 이럴 때야말로 분명 전환용으로 써먹는다라고 해도 저는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봐요. 옳은 시그널을 던져주는 게 차라리 시장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보면 간만 보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첨언하면서 본 영상이 재건축 소유자 분들이라든지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진짜 굉장히 연구 논문 수준의 정말 좋은 자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연말 특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